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도 이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오늘은 국내외 경제 흐름을 정리하고 내년 전망까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여러분들하고 아주 친숙한 전문가시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실물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더 영광입니다. 네. 저 보면은 다음에 경제를 전망하는 책을 매년 이맘때 또 출간하시던데. 맞습니다. 딱 이맘때 또 이게 나왔습니다. 네. 2022년 위드 코로나 이렇게 경제 전망 나왔는데. 일단 이런 책들을 매년 출간하시기에 상당히 좀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좀 포인트를 둬서 이렇게 보시나요? 네. 정말 저는 경제전망서를 얼마만큼 준비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1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이 책 발간되는 즉시 23년 전망을 준비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에 있을 때부터 하나의 연구 실원으로서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다가 이런 보고서가 많은 대중들께 읽혀져야 되는데 너무 딱딱하고 어렵게 쓰여져 있어요. 소위 연구자들만의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대중적으로 쉽게 읽혀지게 그 컨텐츠는 유지하면서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몇 년째 경제전망서를 여러분께 선물해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글로벌 경제 중에서는 일단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부터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미국의 주가가 연일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최고치 쪽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기업 실적들도 좋겠지만은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미국 주가가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달러화 중심으로의 머니 무브먼트 현상, 돈의 이동, 소위 이제 불확실성이 높은 신흥국 투자 자산으로부터 회수되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미국 시장으로 많이 몰리는 모습, 쏠림 현상이 미국의 주가를 좀 받쳐주는 그런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시장을 보실 때 돈의 이동을 좀 살펴보시면 또 팁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된 것이 이제 환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달러화의 강세 기조가 또 그러한 모습을 설명한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을 비롯한 주요 신흥국들, 그러니까 투자 시장에서는 한국을 신흥국으로 범주에 넣을 것 같아요. 실물 경제에서는 한국 경제가 선진국이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이제 신흥국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흥국에 투자한 자금이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 5%, 6%, 10% 이상 보더라도 그거 달러화로 바꾸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달러화 강세 기조가 또 미국 시장을 떠받치고 있고요. 실물 경제도 그러합니다. 주로 신흥국들은 원자재라든가 혹은 제조에 기초한 산업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단연 서비스업 중심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가장 코로나19에 충격을 받았던 대면 서비스업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실물 경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미국 특파원과 연결돼서 현지 사진과 영상을 본 적도 있었는데요. 여러 호텔들의 광고판이 있잖아요. 큰 광고판에. 비싼 광고가 실려야 되는데 지금 뭐가 실려 있냐면 하이어링. 우리 여러 마이스 산업을 비롯한 대면 서비스업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오히려 인력이 부족할 만큼 수요가 뚜렷하게 회복되는 모습이죠. 그런 것들이 실물 경제가 뒷받침된다.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소비자 물가 지수도 5개월 연속 5% 이상 되고 있고 파월 의장도 내년까지는 이제 계속 인플레이션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우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장님 표현으로 하면은 기조적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그런 현상들이 그럼 지속될 거라고 좀 보시나요? 기조적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망 병목 현상인데 이 현상이 2021년에는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장기화되면서 이게 반영되면서 원자재 수급이 제대로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부품 조달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완제품 생산에 차질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공급이 충분하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수요는 충분한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 이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가 상승 압력, 인플레이션은 2022년까지 가지 않는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산수적으로 그렇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계산할 때 우리나라에서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의 가격 등락입니다. 언제 대비?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그렇죠. 근데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2.1에서 2.6, 고작 2.6. 그리고 10월 물가 상승률이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죠. 3%가 넘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2020년 물가와 비교했을 때 물가 상승률이 어쩌면 고작 3.1%, 3%일까. 이런 면에서 기저효과가 감안되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2022년에는 전혀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자 100원짜리가 200원이 됐어요. 100% 상승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100%예요. 근데 200원짜리가 또 300원이 돼요. 이제는 상승률이 50%죠. 50%. 그러니까 물가 상승세가 22년에 이대로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산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급망 대란이 22년까지 장기화되더라도 공급망 대란이 21년보다 격화된다는 게 아니라 더 길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21년에 그 격화됐던 공급망 대란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건데 22년까지 그런 상승 압력을 똑같이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려면 100원에서 200원 상승했듯이 400원 이상으로 상승해야 되는데 그러기라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22년까지 장기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궁금하면서도 요즘 이슈되는 거하고 결부시켜 보면은 지금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냐 말 거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그게 가능하다 보시는데 우리 실장님은 아니다. 지금 성장률은 뭐 3분기 미국도 2%로 뚝 떨어졌지만은 물가도 꺾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없다는 쪽인 것 같은데 과연 그럴지 내년 전망 한 번 더 정말 해보시죠. 네,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에 해당되는 현상은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요? 네. 대표적으로 브라질인 거죠. 그럴 때 브라질이 견딜 수가 없어서 경제가 다 온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높은 물가 상승세 때문에 금리를 먼저 인상했던 거예요. 굉장히 유례없는 일입니다. 브라질이 아마 5번 정도 기준금리를 가장 먼저 인상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서민들은 그러면 자산도 없는데 자산 가치마저 상승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소득 가지고만 견뎌내는 그런 삶을 영위하는 저소득층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물가 상승 압력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저성장 고물가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지금 숫자로만 보면 고성장 고물가예요. 숫자로만 보면. 왜냐하면 잠재 성장률 대략 한 2.5%를 상회하죠. 물가 상승률 목표치 2%를 상회하죠. 그러니까 이 숫자만 보면 어떻게 보면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기에는 너무나 저성장이고 너무나 성장이 더디고 특히 체감적으로는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더 크게 힘드시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 취업자 중에 약 4분의 1 정도 해당되는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체감 경기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맞습니다. 소득은 계속 줄고 매출은 줄고 근데 계속 이 인건비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표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미국 같은 경우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죠. 지표로 보면 고물가인 거 맞습니다만 고성장이잖아요. 근데 성장률은 기저효과 반영된 거 아니냐 하지만 물가 상승률도 기저효과 반영된 거거든요. 같이 놓고 봐야 되죠. 같이 놓고 보기 때문에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제각각 노는 겁니다. 하냐면 3분기 성장률이 2분기에 비해서 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 하는 이제 이야기가 네.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미국 성장률이 어느 정도가 저성장인지를 또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잠재 성장률을 2.5%로 두고 있기 때문에 2%를 상회하면 나름 실적 좋은 고성장, 그리고 2.5%를 하회하면 저성장 이렇게 좀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물가 상승률 기준은 2%인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도 목표 안정 물가가 2%니까 2%를 기준으로 그걸 상회하면 이제 고물가인 거고요. 근데 경제 성장률은 미국 같은 경우 2%면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이라고 보통 보고 있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저성장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거의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저성장이라고 한다면 0%대 성장률 이 정도를 보여주면 저성장 맞아. 유럽과 일본과 미국 같은 이 거대 대국들, 경제 대국들이 성장률이 이제 코로나19 전 생각해 보면 1%대. 그리고 일본은 0%대, 유럽도 0%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장률과 기초해서 한번 22년, 21년 성장률을 본다면 정말 이 코로나19 충격 이후 저성장이 더 고촉화됐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물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려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조건에 부합해야 되는데 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려면 적어도 중장기, 그러니까 보통 1년 정도 물가 상승률이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품목에 걸쳐서 상승세가 유지될 때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5개월, 6개월 물가 상승세 그리고 이 5개월, 6개월 물가 상승세가 전년 동기 대비 기저효과가 반영된 숫자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고 판단하기도 굉장히 이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도 2분기가 그렇게 6.7%나 갔던 거는 전년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거기 대비 기저효과 때문에 6.7%까지 갔는데 지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대비 2%니까 그렇습니다. 저성장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숫자가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2020년에 마이너스 30 몇 %를 기록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 고작 6% 성장한 거고 3분기에 플러스 성장했는데 2%나 성장한 거고 그러니까 GDP 증가율을 계산할 때 그 전년 기준과 한번 같이 보신다면 이게 저성장이라고 규명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미국의 그 물가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의미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도 역시 결국 오는 게 중국의 생산자 물가하고도 조금 이따 반영되는 그런 관계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뭐 9월 같은 경우도 10%가 넘었더라고요. 10.7%.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한두 달 뒤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로 다시 이제 전이가 되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은 적어도 조금 좀 5% 뭐 이런 수준으로 높게 갈 수 있는 흐름 아닌가요? 네, 정말 좋은 지적을 주셨고요. 결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 신흥국들의 공급망 대란 현상이 언제까지 장기화될 것인가라는 큰 질문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급망 대란 현상이 종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슈고 21년 하반기 들어서 보니까 이게 21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장기화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장기화되는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코로나19인 거죠. 왜냐하면 신흥국들은 아직도 확진자가 많이 늘어서 이 부품 공장이 셧다운되는 현상들, 이 공급망 대란 현상이 생각보다 장기화되는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기조적 물가 상승세가 야기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추가된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이 중국발 혹은 신흥국발 이런 원자재 공급 불안 현상이 2022년에 21년보다 격화될 것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화될 거라는 것과 그때보다 더 격화될 것이라는 것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21년보다는 완화될 것이라고 보는 스탠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화될지라도 이런 물가 상승 압력이 22년까지 장기화될 것이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등장한 그 용어가 그린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친환경 정책을 너무 이제 급격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네. 이로 인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네. 근데 이게 일시적일까요? 아니면은 앞으로 계속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요인이 될까요? 네.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를 저도 22년에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좀 재밌게 표현하기로는 그랬죠. 제가 반대로 한번 질문 드려보면 혹시 구리 갖고 계십니까? 지금? 없죠. 아니면 은, 백금, 예. 없어요. 팔라디움. 실례지만 핸드폰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핸드폰. 예. 네. 거기에 다 있습니다. 예. 아, 여기 다 들어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예. 실질적으로 세계 경제가, 실물 경제가 회복된다. 특히 선진국 중심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소비재보다는 이제 내구 소비재. 예. 이런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와 같은 이런 소비재가 크게 많이 소비가 일어난다는 뜻이고 그런 영역에 많은 투자가 진작된다. 그게 이제 실물 경제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근데 여러 가지 기조적인 물가 상승세 혹은 원자재 가격 상승세를 만드는 요인들도 한 6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린플레이션에 해당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전기차만 생산하겠다. 전기 충전 인프라 보급하겠다. 탄소 중립 선언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인프라 깔고 이런 여러 영역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요가 일어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구리입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팔라듐 이런 재생에너지 산업이나 전기차 산업,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런 철, 비철 금속 원자재죠. 사실 원자재 가격 전반에 걸쳐 CRB 인덱스라고 하죠. 원자재 가격 전반, 이 바스켓의 상승세, 그것이 21년까지 일어났다면 2022년에는 CRB 인덱스 전체의 상승이라기보다는 철, 비철 금속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원자재 가격을 결정짓는 이 바스켓을 구분해 보면 식료품 원자재, 그리고 에너지 원자재, 마지막으로 철, 비철 금속 원자재. 3가지 바운더리가 있을 텐데 이 3가지가 다 같이 상승했어요. 21년에는. 예. 한 6가지 이유로. 근데 이 2가지는 22년에도 계속 상승할 거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3번째, 철, 비철 금속 원자재는 예. 구조적인 요인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매우 강력하게 투자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예. 특히 전기차로 바뀌잖아요. 예. 너도 나도 바뀌잖아요. 예. 세계 각국이 전기차 규제를 그러니까 경유차나 가솔린차 규제를 도입하는데 많은 선진국들은 2025년부터 신차 판매만큼은 전기차만 하게 하겠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그렇죠. 또 배기가스 기준을 굉장히 강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도 그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수출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탄소 국경세제를 적용한다든가 이런 새로운 교육 환경, 보호무역 조치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파르게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수소차로의 전환을 시도합니다. 예. 그런 과정을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자동차 경량화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기차하고 기존 가솔린차하고 비교를 해보면 반도체 수가 달라요. 그렇죠. 여기는 반도체가 한 200~300개, 예. 근데 전기차는 700개. 예. 여기에 자율주행까지 부합되면 1000개가 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산업을 제가 책에 강조를 했었던 거고요.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타이어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이즈로 더 많은 하중을 견뎌야 돼요. 실제 타이어 회사의 전문가하고 대담을 했던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 이 자동차 타이어 회사들은 다 전기차 타이어를 만드는데 중국 타이어 기업들은 지금 못 만듭니다.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못 만든다고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예. 굉장한 하이테크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사이즈에서 하중을 더 많이 견뎌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타이어도 바뀌고 경량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철, 비철 금속 중에서 알루미늄 수요가 늘고 강화 플라스틱 수요가 늘어요. 이런 새로운 소재의 사용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구조적인 변화잖아요. 예. 저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보시면서 장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드리는데
그런 의미에서 알루미늄, 또 팔라듐이나 이런 재생에너지 산업의 또 수소 산업의 핵심이 되는 소재, 이런 원자재에 투자하시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린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겠네요,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는 말하자면 이제 그 한 분야로 좀 압축된다는 말씀이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그린플레이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러면 인플레이션 현상을 계속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바스켓 중에 원자재 가격 바스켓 중에 철, 비철, 금속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게 에너지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이 철, 비철, 금속 수요가 늘어나서 재생에너지로 그만큼 가파르게 대체된다라는 가정하에 이미 상충되는 게 있어요. 에너지 수요가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국제 유가는 안정화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벌써 상충이 되는데 실제 저는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할 때 국제 유가 전망치는 늘 EIA 미국 에너지 정보청의 국제 유가 전망치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연구 기관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IA의 전망치에 따르면 2021년 4분기까지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22년부터는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도 이런 것들을 대변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 전체 바스켓이 상승한다. CRB 인덱스에 투자한다. 이것은 21년까지는 가능했는데 22년에는 여기서 더 많은 기여도가 국제 유가니까 아무리 철, 비철, 금속 가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기여도가 원유보다 낮거든요. 그런 면에서 전체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 투자하기보다는 그런 그린플레이션에 투자하라. 이게 좀 적합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가 또 변수가 되는 게 과거 한 10년 뭐 넘게 쭉 국제적인 그런 분업 체계에 의해서 이 제품 생산이 되다 보니까 제품 가격이 낮아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추세가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각자 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그런 반도체라든가 뭐 2차 전지 이런 체제가 되다 보니까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까 이런 또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미 2021년 경제 전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21년 전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던 꼭지가 리쇼링 전쟁, 글로벌 리쇼링 전쟁. 세계 각국이 자국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 A부터 G까지 다 하겠다. 리쇼링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밸류 체인이 붕괴되고 로컬 혹은 리저널 밸류 체인, 그러니까 자국 내에 A부터 G까지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하는 그런 내재화 전략이 집중되는 해. 21년이라고 했고 실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다만 이런 것들이 가격 상승의 어떤 요건으로서 작용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생각은 이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지잖아요. 만약에 신흥국에서 생산하는 그 가격보다 한국에서 리쇼링을 해서 생산하는 가격이 더 높아지면 이것은 거래가 안 되죠. 그리고 어차피 리쇼링이 일어나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가 없고요. 신흥국에서 생산하는 그 가격보다 더 저렴해졌을 때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에서 여러 산단을 조성하는데 제가 21년 전망에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리쇼링에 성공할까? 리쇼링에 성공하려면 베트남에서 이 물건을 생산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이 물건을 똑같은 걸 생산했을 때 가격이 적어도 같아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쇼링이 그럼 정부가 보조를 해준다든가 세금을 절감해준다든가 어떤 방식이든 결과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글로벌리 있어야만 생산이 가능한 리쇼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를 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스마트 공장이죠. 인건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 그다음 우리나라가 가장 대표적인 예로 도입했던 시스템이 쉐어링입니다. 쉐어링. 공유 공장. 이게 뭐냐면 베트남에서 생산하던 중소기업들이 창원에 기계공업단지를 개선했거든요. 산단을 조성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인프라, 공작 기계라든가 창고라든가 여러 인프라들을 중소기업들이 공유하게 해줘요. 그러면 실제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단가가 낮아짐을 입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에 정부가 나서서 지자체가 나서서 아니면 보조금이든 세금 절감이든 예. 어떤 방식이든 아니면 인력을 유입하는 방법이든 어떤 방식이든 리쇼링이 성공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있게 만든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 자체가 단기적으로 이 가격을 계속 상승하게 만드는 요인은 되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뭐 부의 불균형 이게 지금 세계적인 화두로 네. 올랐는데 네.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상위 10%가 주식 90%를 갖고 있다 할 정도로 네. 뭐 그걸 이제 완화하기 위한 뭐 정책들을 갖고 이제 만든다고는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실장님이 보실 때 현재의 어떤 그 부의 불균형 상황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어느 정도로 지금 뭐 심각하다면 심각한가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산 버블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자산 버블이 붕괴될까 아니면 제자리로 돌아갈까. 요거를 좀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붕괴될까를 판단하는 신호는 통화 정책의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되면 그러니까 지금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환기라고 볼 수 있죠. 21년 하반기는. 예. 아직 긴축적 통화 정책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기준금리보다는 여전히 낮기 그렇죠. 때문에 예. 아직 긴축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극단적인 완화에서 긴축으로 전환되는 그런 기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것도 예.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긴축적 통화 정책의 스탠스가 굉장히 빠르면 다시 말씀드리면 건전하게 실물 경제가 회복되고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서 자산 가치의 상승 속도를 둔화시키면 이게 다시 풍선이 쪼그라들면서 연착륙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르다 보면 자산 가치는 폭락하게 되고요. 실물 경제는 꼬꾸라지죠. 과거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 그렇게 되면 자산 버블 붕괴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사실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부동산 폭등보다 부동산 폭락이 더 위험하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코로나19 상황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급격하게 단행했던 그때보다 예. 오히려 지금이 예. 어떤 스탠스로 어떻게 적정한 스텝으로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우리 경제 사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더 점진적으로 좀 더 베이비 스텝 룰을 지켜가면서 완만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경제가 온전히 회복되지는 아직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 드렸던 것은 이제 부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라는 질문인데 우리 이제 실장님은 그것이 결국은 버블의 문제로 아마 설명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버블이 좀 해소되는 것이 부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자산을 보유한 자는 제가 표현을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간다. 네.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자는 열심히 걷는데 계단을 내려간다. 그래서 22년 경제 전망에 한국 경제 트렌드를 K자형 회복이라고 했죠. 회복은 회복인데 예. 누군가는 그 회복을 뚜렷하게 실감하고 있고 예. 누군가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만 회복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K자형 회복, 그 부의 양극화, 불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런 현상을 잡기 위해서는 뭐 두 가지가 방법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요. 자산 가치의 상승 속도를 좀 둔화시킨다든가 네. 아니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소득이나 아니면 채무 상환 능력이나 이런 것들 보존해서 적정하게 열심히 일해도 돈 벌 수 있어, 부자가 될 수 있어 하는 경로를 마련해 준다든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더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 격차를 좀 좁혀주는 그런 예. 노력이 부의 양극화 불균형을 해소하는 일이 될 것이고 특히 22년 예산안, 저는 예산안을 매년 중요하게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나라 살림살이니까 이 예산안에서 두 가지 꼭지를 제안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그 중에 하나가 이 양극화 해소입니다. 그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뭐 노인 일자리를 더 많이 공급한다든가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공적 이전 소득을 제공해 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부의 양극화를 개선시키는 노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 단계에서 보면은
그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년 매출액을 이제 증명만 하면은 거의 전액을 지원을 해줬다고 그러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보존을 해줘야지 자영업자들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자영업 네. 전 국민한테 나눠주는 것보다 네. 오히려 그렇게 그 중산층이 취약계층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거를 막아야 되는 그런 차원이라고 그러면은 네. 그런 자영업자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도 언론에서 여러 차례 주장을 했지만 절대 정치색 없이 받아주시라고 강조하면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려왔는데 이 코로나19의 경제 충격 누가 경험했을까? 지나놓고 보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기자님 두 분 혹시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경험하셨습니까? 경제적 충격. 월급이 그대로 나왔죠. 그죠. 저도 경제적 충격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 충격을 모두가 경험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가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모두에게 돈을 줘야겠죠. 근데 우리도 심리적 충격, 뭐 여가의 충격, 관계를 맺는 관계의 충격, 그런 충격은 있었지만 경제적 충격이 모두에게 돌아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가장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집중적으로 받았을까? 이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이런 보존책들은 다 경제적 보존이잖아요. 그럼 경제적 보존이라는 면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전 국민에게 주기보다는 저는 사실 이 코로나19의 충격 이후 거의 죽음의 계곡에 처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 죽음의 계곡을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죠. 네.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저는 핀셋 정책 또 어떻게 보면 맞춤화된 좀 그런 재정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2021년 참 어려운 한 해였는데 내년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된다 하면 좀 기대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 네. 2022년의 경제 글로벌 경제 전망은 낙관론 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네, 경제는 낙관입니다. 예. 다만 그 경제 회복세가 뚜렷하게 전개되고 있고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 그런 경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요소들이 여러 개 등장하는 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 모두에게 회복이 실감되는 해는 아닐 것이다. 저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싶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2022년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글로벌 시장 전망은 22년까지 나와 있는데 3대 반도체 시장 전문 기관이 있죠. 다 일치합니다. 22년까지